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제는 제가 목소리를 좀 톤을 낮춰가지고 모기 소리만 해가지고 볼륨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를 높일까 합니다. 어디야, 영국에서 지금 브렉시트 문제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번 보시죠. 브렉시트 가지고 이제 국민투표로 영국이 그때 48대 52인가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탈퇴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번 3월 말 정도, 3월 20 며칠까지 해서 영국 쪽 의회와 EU 의회 사이에 각각, 그러니까 탈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조건이죠.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로 이혼한다라는 이혼 조건에 대해서 각각 의회, 그러니까 비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EU 측과 영국이 협상을 해서 이혼 조건 안을 만들어서 어저께 영국 의회에 그 비준이 붙여졌는데, 이게 그냥 깨죽이 나서 반대가 한 2배 이상 나와가지고 2대 1로 반대돼 버렸어요. 참고로 이제 영국 의회는 이게 상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의회는 하우스 오브 커먼스, 하원이에요. 선출해서 한 650명 될 겁니다. 여기서 입법권을 가져요. 여기서 법률이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상원이 막을 길이 없어요. 영국의 상원은 하우스 오브 로즈, 로드라 그러면 경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원이에요. 귀족원 상원은. 이게 이제 세습도 있고요. 그 안에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는 이너서클 선출도 있고요. 임명도 있고요. 또 이 상원원 중에 상당수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명 이상이 아마 그 영국 국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주교 같은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요. 한 100명 좀 안 되는 92명인가 뭐 그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양원제가 아니에요, 영국은.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검토권만 있어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표로 넘기는.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른바 하우스 오브 로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실은 브레이크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다 그러면 하우스 오브 커먼스, 사실 그러니까 뭐 구태여 표현하면은 영국 하원인데, 하원이 실제 의회니까 그냥 영국 의회라고 해도 됩니다. 영국 의회에서 432대 202로 그 EU 탈퇴 이혼 조건이 부결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3월 말에 3월 29일까지 이제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그때 No deal exit, 그러니까 이혼 조건 합의 없는 무조건 탈퇴, 막무가내 탈퇴, 이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3월 29일까지 안 되면은 또 연기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기간 3월 29일 내에 혹은 3월 29일 넘겨서 영국 의회 그리고 EU 의회 사이에 그 각각의 또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정안 도출돼서 비준돼서 또 탈퇴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혼미한 상황이고요. 여론도 아주 팽팽해요. 막무가내 탈퇴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한 30%. 막무가내 탈퇴는 높지 않은데, 아무튼 간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이혼 조건을 통과시켜서 탈퇴해라까지 한다면은 여전히 탈퇴 쪽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32대 202 이 반대 찬성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이혼 조건 반대란 말이에요. 탈퇴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를 던진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처음부터 탈퇴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탈퇴는 찬성하는데 이혼 조건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탈퇴를 찬성하는데 이혼 조건에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혼 조건에 어떤 항목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어떤 항목이 추가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온갖 그 컨비네이션이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풀어내면 진짜 영국 정치가 엄청나게 성숙한 정치입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몸살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영국이 특별히 이번에 이제 EU를 탈퇴하게 된 이유가 뭐 이민자 문제, 그러니까 국경 검사를 안 하니까 EU 내에서 막 이제 여행 자유, 취업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민 노동자들의 취업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의 문화 정책성, 국가 주권이 약화되는 거 이런 데 대한 문제가 불만이 쌓여서 EU 탈퇴라는 브렉시트라는 결정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EU라는 거는 이쪽에 글로벌 기구 아니에요. 리저널 차원이지만 유럽, 서유럽 중심에 동유럽까지는 포함됐죠. 유럽 중심의 리저널 차원이지만 EU라는 건 글로벌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U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글로벌리즘이고 브렉시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국가 주권이나 문화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EU 같은 식으로 막 잡탕밥 막 지어버리면은 우리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영국의 정식 명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거예요. Great Britain이라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친 걸 Great Britain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까지 해서 북부 아일랜드까지 해서 이제 UK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을 부를 때 영국이라고 잉글랜드라고 부를 거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를 거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면은 그 영국 우리가 눈에 익숙한 영국 섬까지고요. 노던 아일랜드 그러면 이거 영국 섬의 왼쪽에 붙어 있는 아일랜드 섬의 북부거든요. 북부 아일랜드. 근데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면 그 영국 섬, 그러니까 영국 섬 안에 아래쪽은 잉글랜드고 북쪽은 스코틀랜드니까 그게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거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합친 게 복잡하죠. 역사가 오래되고 층층이 쌓여져 있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UK, 유나이티드 킹덤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깔려 있냐? 배경을 한번 보시죠. 기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 새로운 세계화의 대두, 이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국이 어떻게 판가름 나든 간에 이게 영국 하나만의 증상이 아니고, 그 현상이 아니고 트럼프의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글로벌리즘과 구별해서 제가 네오글로벌리즘, 신글로벌리즘이라고 전에 세뇌 탈출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이 이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글로컬리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로컬, 그러니까 국가, 지역, 지방이라는 뜻과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세계화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와 세계가 한꺼번에 가는 그래서 글로컬리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온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 YS 때 픽업한 그런 그 단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비판을 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 자체는 맞아요. 세계화. 근데 그때 YS 때 이제 그 국가기구로 세계화위원회, 그러니까 Committee for Globalization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어떻게 국가가 세계화하냐. 세계화는 문화가 세계화될 수 있고 기업이 세계화될 수 있고 조직이 세계화될 수 있고 사람이 세계화될 수 있지만 국가는 세계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YS 때 흉악한 그런 네이밍이 많아요. 세계화위원회라는 게 아주 흉악한 네이밍이고요. 그러니까 무식의 극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그것도 무식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국가 정부 따위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냐고요. 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역사 교육 정상화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국정교과서에서 혹은 거민정 교과서에서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는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뒤에서 좀 돕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YS는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잡아놓는 일, 하나 외치는 거, 이거를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뭐 문재인 586 집단의 그런 행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한 20년 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아는 그 세계화 혹은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 정체성, 민족 문화, 국가 주권 이런 거를 악으로 보는 추세가 있다고요. 그거 해체해야 되는 걸로, 해체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민족적 동질성이나 어떤 공동체적 유제, 전통 문화 이런 데서부터 전통 도덕률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해체가 되니까 언어가 PC, Political Correctness 언어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말로 부르게 되면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언어에서 원래부터 니거, 깜씨, 깜둥이 이건 원래 모욕이었었어요. 니그로가 원래 정확한 단어였는데 니그로가 어느 순간에 블랙이 되고 블랙이 어느 순간에 애프로 아메리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니그로라 그러면은 저거 굉장히 그 사람 무시하는 얘기, 흑인을 이렇게 된 거고 우린 아직도 흑인이라 그러죠. 블랙맨. 그다음에 니그로란 말을 안 쓴 다음에 흑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블랙. 그다음 블랙이라는 말이 어감이 나쁘다 그래서 애프로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때 아프리카라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서브사하라 애프로 아메리칸이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사하라 이남. 그러니까 애프로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에서 제일 많이 손해본 건 누구냐? 에집트나 리비아나 튀니지아나 모로코나 이런 데 출신의 그 미국인들 그 굉장히 많이 손해 본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애프로 아메리칸이라고 안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이 그 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비어가 있잖아요. 부엌대기 그러면은 이건 비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식모 그럼 이거는 이게 비어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찬모, 식모 이게 높임말이란 말이에요.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어머니란 뜻이니까. 근데 식모가 이제는 비어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 파출부. 파출부가 왜 비어냐고요. 근데 요새 그걸 비어가 돼버려요. 그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 관리사라고 부르네. 가정관리사. 사를 붙여야 돼 이제. 선비사.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C거든요. 원래 정식으로 말하면은 글쎄요, 파출부나 가정부가 비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요새 어디 가서 밥집에 가서 아가씨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비어같이 들리는데 아가씨라는 말이 원래 극존칭이에요. 그 옛날에 그 남의 집 귀한 처녀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불렀었거든. 예를 들면 아가씨, 아저씨 이런 말이요 극존칭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서울 언저리 저는 이제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 양반들 사투리를 좀 알아요. 서울 양반들 언어에서 삼촌 그러면은 정말 상스러운 언어로 꼽았다고요. 그러면 삼촌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혈연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 삼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약에 삼촌이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일촌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형제나 누이는 이촌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렇게 되죠. 마누라는 영촌이라고 불러야 되고. 촌이 성립을 안 하는 사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쪽 경기의 양반들 그 언어에서는 삼촌이라는 대신에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조금 전에 아저씨란 말도 비어 취급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C 개념이거든. 조금이라도 남을 마음 상하게 할 것 같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굉장히 시건방진,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한국인 같이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 동질적 언어 세계, 동질적 문화를 가진 데서 있으니까 좀 문제가 덜한데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에 막 그 무슬림이 막 주요한 그런 인구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주요한 인구 차지하고 또 어디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주요 인구 비중을 차지해. 그럼 이거 여기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저기도 기분 상하게 하면 돼. 저기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럼 말 다 피하다 보면 삽을 삽이라고 못 부르고 수동식 토양 운반기라고 불러야 되는. 좀 야한 말로 해서 콘돔을 콘돔이라고 못 부르고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번식을 저해하기 위한 연성 피질랑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는 게 이게 PC라고 이런 게 political correctness.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밀고 나가면은 뭐가 되냐면 야, 왜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 저기 뭐야 그걸 비판해? 너 왜 동성애 혐오증이야? 너 차별이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말 그 유명한 얘기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물리학자인가 수학자였는데 그 말했다가 좋은 뜻에서 한 말이거든요. 여성이 수학적으로 뚜렷한 흔적을 그걸 남긴 사람이 없다.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을 때 그 학자가 그랬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앞으로 수학 공부 많이 시키고 가능하면 여성들을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 이렇게 진출시키도록 다 같이 우리가 배려 좀 해줘야 된다. 이 문맥인데 그 앞에 상당 부분이 여성이 수학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게 없다. 그렇게 돼서 이게 여성 차별주의자 돼가지고 깨꼬닥 당했다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PC가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즘으로 밀고 획일적으로 밀고 나가려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거 전부 전통 문화 다 깨야 되고 국가 주권 다 깨야 되니까 그 다음에 PC 언어밖에 안 남죠. 그래서 글로벌리즘이 결국 PC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PC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구적 의미의 좌파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 문화, 국경, 국적의 의미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글로벌리즘이. 이것을 가지고 관료체제 짜서 빨대 받고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 우글우글 모인 데가 유엔입니다. 유엔 가관이에요, 가관. 유엔에 무슨 저기 그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저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저기 시위에 대한 그 저기 불법적 탄압을 했다고 조사하고 간 그런 하버드 나왔다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런 인간이 한번 나와서 제가 같이 얘기하다가 구역질을 할 뻔했다고요. 그가 한번 불러들인 게 저쪽 진영, 전빨 진영에 이름 있는 시민단체가 불러들였을 거예요. 유엔에다가 고자질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건이 일몰 집회에 관한 건이었나 뭐 그런 식의.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다 대고 전부 그거 다 내놓으라고 다 난리를 부리고 경찰에서는 또 그거 우리가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얌전하게 굴어요. 아무튼 간에.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즘이 그렇게 획일적이 돼 버린다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인권 등 핵심 가치가 공유되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민족 정체성, 민족 문화와 국가 주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그 세계의 각 국가와 민족이 어울려서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세계가 한 덩어리다. 이게 원래 글로벌리즘의 의미예요. 그 의식 세계가. 세계는 한 덩어리고 인류는 한 뿌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가 축소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인간 의식 속에서. 지구가 이만하던 게 이만하게 딱 이미지가 그렇게 이게 이제 의식상에 일어나는 글로벌리즘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리즘은 당연히 있어야죠. 세계가 다 엮였는데. 하나로 엮였는데. 그런데 이 엮여서 같이 번영하고 같이 먹고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인권 등 핵심 가치를 오히려 더 높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위구르 100만 명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세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 그래서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기저기 만들어진 그런 감지기구 혹은 감시 카메라로 모니터링해서 사람한테 평점을 매겨가지고 평점에 미달하면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그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에 대해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인권 등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그게 공유되면 그거 아래서, 그 플랫폼 위에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주권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새로운 흐름이거든. 이거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컬리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글로컬리즘이라 그러면 이제 난민, 이민, 이슬람 근본주의, 동성애 등에 대해서 전통 가치, 그러니까 강한 사회는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 반발 당연한 거다. 이거 국가 주권 아래서 반발해라 이거야. 왜? 거기 전통 가치가 강하니까. 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몇 명이 작당을 해서 만든 글로벌 획일주의에 따라서 왜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예멘 난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전통적 관점에서 우리가 반발하는 거거든요. 민족 정체성,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당연히 반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글로컬리즘이죠. 이 글로컬리즘이란 용어 자체는 한 20년 전에 영국의 그 학자인 롤랜드 로버슨이 만든 용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용어는 이렇게 섹시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천착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제야의 유튜버인 백모가 이거를 다시 정의를 하면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인권 등 인류 보편의 핵심 가치를 한편으로는 공유하고, 그게 공유되니까 서로 엮여서 비즈니스하고 서로 어울려 살기 좋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유된 핵심 가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주권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게 글로컬리즘이 돼. 예, 제가 생각하는, 다시 정의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글로컬리즘을 싸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쓰면 감사한 마음을 두 명한테 가져야 돼요. 한 명은 글로컬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조명을 해서 띄운 롤랜드 로버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소니예요. 소니가 로컬한 것이 글로벌한 것이다. What is local is what is global. 그런 아주 명 플랫폼을 걸었어요. 글로벌리즘 한참 나올 때 우리 소니의 타치, 우리 소니 일본인들의 그런 그 창의성과 미학적 감각, 미적 감각의 타치, 이것이 글로벌하게 먹힌다.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소니예요. 이제 그런 거랑 다 일맥상통한 용어죠. 글로컬리즘이라는 용어는. 섹시한 용어니까 쓸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